민법의 법률 효과, 즉 민법의 존재 목적은 권리의 변동이다. 권리는 재산권, 신분권으로 나뉘고 재산권은 물권, 채권으로 나뉩니다.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 따라서 민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좀 더 자세하면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배우는 것이다. 테마 1에서 민법이 뭐냐 배웠고 테마 2에서 권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테마 3에서는 권리를 누가 갖느냐, 권리 주체에 대해서 배웠고 테마 4에서는 권리 객체를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테마에서는 이 권리 변동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 변동을 시키는 동력이 법률 요건인데 이 법률 요건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 규정으로 나뉜다. 법률 규정은 각 규정을 보면 되니까 총칙에서 공부할 건 없고 민법에 꽂힌 이 법률 행위는 이번 시간부터 배우게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자, 법률 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개가 성립 요건, 유효 요건으로서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며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 대리권 존재, 조건 성취, 기한 도래라는 특별 요건이 있는 경우도 있다. 특별 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 있는 건 아니고 특수한 법률행위에 있습니다. 이 당사자에 대해서는 권리 주체에서 배웠고 제2편에서는 테마 6부터 테마 11까지 이 법률행위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법률행위가 권리 변동을 시키기 위한 유효한 여러 요건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한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효와 취소입니다.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공부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요성은 그 유효성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배우기 위해서 확실히 해야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행위가 완전한 요건을 갖추고 유효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러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법률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법률 행위를 공부할 때는 무효나 취소를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효와 취소를 알기 위해서는 완전히 유효한 상태를 알아야만 됩니다. 어느 경우에 완전히 유효한지 알아야 이게 유효하지 않구나, 이거는 무효 사유구나, 이거는 취소할 수 있구나, 이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유효한 상태를 모르면 무효 사유도 취소 사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 행위를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제2편 공부하실 때는 법률 행위 성립과 유효에 대한 하나하나의 요건을 잘 챙기셔야 되고 거기에 하자가 있을 때 이게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이 법률행위 공부가 잘 된 겁니다. 무효와 취소 자체가 이 권리 변동이에요.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안에 많은 권리들이 발생, 변경, 소멸되거든요. 바바박 폭탄 터지듯이 그 안에서 여러 권리가 생기고 또 다른 권리가 사라지고 이런 현상이 그 안에 막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권리 변동도 중요한데 이렇게 무효 취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권리 변동이 종합 선물 세트가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테마는 법률행위의 도입부가 되겠죠. 이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법률 규정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봄으로써 법률행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만나면 처음에 어디 사는지 묻고 나이, 직업 이런 식으로 정보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서 대략적인 그 사람에 대한 윤곽을 알게 되죠. 깊이 있는 이해는 여러 번 보고 식사도 하고 같이 어떤 활동을 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첫 상견례 자리에서는 대략적인 큰 틀에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법률 행위와 상견례를 하는 자리다.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하자 문제, 그 다음에 특별 요건들 다루는 건 더 많이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다가 무효 취소까지 간다면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네 라는 단계까지 가는 거다. 자, 2편 첫 번째 테마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자세히 반복하지 않더라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 제목도 이해하시겠죠?
의사표시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 규정과 다르다. 법률행위 요건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리능력, 의사능력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걸 포함한 게 행위능력이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썼습니다. 목적은 적법해야 하며 그래서 적법은 사회적 타당성을 포함한 겁니다.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아까 그 표에서 다 말씀드렸죠. 다음에 특별요건으로 대리권 존재, 조건성취, 기한도래 이런 요건이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달걀로 비유하면 노른자다. 법률 행위를 법률 요건으로 둔 이유.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의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재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력을 부여하는가?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왜 법이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 부분도 앞에 테마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인간을 자유의사를 가진 평등한 존재로 여기는 근대 시민사상이 반영된 게 이 민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사표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죠. 의사결정을 해서 외부에 표출하는 행위를 합쳐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의사표시를 조금 쪼개서 보면 의사표시에서 그 의사는 효과의사라고 합니다. 법률 효과를 일으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의사라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안에는 어떤 법률 효과를 내겠다는 의사가 있습니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권리변동, 법률 효과를 향한 의사결정이죠. 민법상 법률 효과를 지향하는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의사라고 합니다. 법률 효과의사. 이 효과의사는 마음속에만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심의 효과의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마음속의 효과의사. 그 다음에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상관없이 외부에 드러난 표시행위로부터 추측되는 효과의사가 있어요. 매매 계약서를 쓰면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효과의사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 행위 자체가 그 효과를 노리는 행위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관계가 없어요. 겉으로 하는 행위를 받고 짐작되는 속마음, 그게 표시상의 효과의사라고 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기 싫어. 이런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써요. 자, 그러면 내심의 의사는 법률 효과를 내겠다는 게 없죠.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행동, 남이 봤을 때 추측되는 내면은 소유권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지향하고 있죠. 이걸 표시상의 효과의사라고 합니다. 근데 두 개가 다르죠. 내심하고 표시상 효과의사가 다르죠. 예, 이거는 나중에 무효취소에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내면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효과의사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표시행위, 속에 있는 마음을 겉으로 표출한 행위입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속에 있는 효과의사가 어떤 형태로든 표출되는 걸 표시행위라고 합니다.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합쳐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시의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민법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효과의사를 외부에 발표하려는 의사다. 내면에 효과의사가 있고 표시행위가 있고 이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합쳐서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이걸 매개하는 표시의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개가 합쳐져야 온전한 의사표시다.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요건이 아니다.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만 있으면 의사표시가 된다. 만약에 이 세 개가 다 갖춰져야 된다 했을 때 하나라도 없어지면 무효취소의 문제가 바로 돼버리죠. 근데 우리는 이거 표시의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만 가지고 의사의 하자 문제를 따집니다. 자,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을 갖느냐? 원칙은 도달주의입니다. 우리가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그때 요걸 기준으로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 기준이 도달이에요. 그래서 표의자,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해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를 한 번 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를 한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상대방에게 도달했냐 안 했냐만 따지면 됩니다.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적인 증명을 위해서. 그래서 도달했냐 안 했냐가 법적 분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내용 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발송된 다음에 반송되지 않으면 송달되었다. 그 상대방한테 도달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달은 과학적이고 엄격한 의미에서 도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지 가능성, 즉 실제로 상대방이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상대방이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했다고 보는 거예요. 가족이 받았든 경우에 따라 관리실에서 받았든 당사자가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그 당사자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도달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소송할 때도 이런 게 문제될 때가 있어요. 법원 우편물을 당사자가 받지 않았는데 가족이 받아서 전달하는 걸 잊어먹고 있다가 기한을 어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도달했다고 봅니다. 가족이 받으면 도달했다고 봐요. 자,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예외죠. 발신주의를 예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이 예외를 보신 적이 있어요. 언제 보셨죠? 이게 실시간 강의라면 제가 상품을 걸고 퀴즈를 낼 건데 녹화 강의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권리 주체에서 보셨습니다. 권리 주체에서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 가진 최소한의 권리, 확답 촉구권이라는 게 있었죠. 친절하게 또 여기 법조문을 넣어놨죠. 15조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할 건지 말 건지 확답해 달라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확답을 여기 쪽 발송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걸로 본다. 유효하게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발송하지 않으면.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송 여부로 따지는 겁니다.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있다는 것에 중대한 예외가 되지요. 권리주체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거죠. 자, 앞으로 배우실 건데 또 연결되는 게 이 계약 성립 시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좀 떨어진 사람끼리 계약을 할 때 언제 계약이 성립되느냐? 승낙 발송시입니다. 계약 성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민법의 꽃은 법률행위고 법률행위의 꽃은 계약인데 그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 즉 계약이 법률 효과를 내는 시점이죠.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시점이 승낙 발송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외죠. 나중에 계약법 할 때 또 보시면 이때 봤었지라고 떠올리시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에서 또 할 건데 무권대리 상대방의 추인간주 규정. 나중에 보실 건데 반복해서 보는 거는 절대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무권대리, 타인의 대리인 것처럼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 상대방하고 좀 비슷한데 다릅니다. 내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본인, 그러니까 위임인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이거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최고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기간에 확답 여부를 안 했을 때 이때는 추인 거절을 봅니다.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은 제한 능력자 쪽에서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 간주, 즉 유효한 상태가 되는데 무권대리 상대방이 확답 촉구를 할 때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확정이 된다 보시면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한데 취소할 거냐 이래 따지니까 유효로 그냥 확정되고,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유효로 바꿀래 말래 침묵했기 때문에 그냥 무효로 남는 거예요. 지금은 의사표시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사표시의 도달주의가 아닌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몇 개 안 되는 예외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의사표시 철회의 문제. 철회는 걷어들인다는 겁니다.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도달하기 전에 그걸 그냥 걷어들이는 거예요.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걷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도달한 다음에 취소가 되는 것과 다릅니다. 도달 전에, 즉 효력이 있기 전에 걷어들이는 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취소는 이미
발생한 것을 돌리는 걸 말해요. 취소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철회는 도달하기 전에는 조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계약에 있어 청약의 의사표시는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의사표시가 있어요. 그 중에 계약을 할 때 한쪽이 먼저 제안하는 걸 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 자체가 의사표시예요. 거기에 이제 승낙이 결합되면 이 부하가 되거든요. 계약이 탄생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청약은 철회 못해요. 왜냐하면 이 청약은 의사표시 중에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의사표시입니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잉태하는 씨앗이거든요. 이 씨앗이 함부로 남발되고 함부로 거둬들이면 안 되겠죠. 법조문이 있어요. 527조에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아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승낙으로 잉태가 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승낙자에게 엄청난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계약법 가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의사표시는 도달 전에 철회할 수 있는데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렇게 못한다는 법 규정이 있구나.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표시의 불착, 이제 도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연착, 불착,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내가 의사표시를 했는데 상대방한테 도달 안 했어. 그런데 나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네 책임이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떠안아야 된다. 책임을 상대한테 넘기려면 상대방한테 도달했다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사표시의 완전성은 표시자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표의자가 의사표시 후에 사망, 행위능력 상실 그렇더라도 이미 발송한 의사표시에 어떤 하자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 좌우되는 겁니다. 공시송달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내가 의사표시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갓난아기한테 내가 의사표시를 해서 도달됐다. 그럼 이게 효력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수령 능력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의사표시를 했다 그래서 아 나 의사표시 했어 이걸 주장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무조건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할 거 다 했어 라고 자기를 방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대항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았을 때는 일단 도달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 별도의 테마에서 다룰 건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자가 4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효 2가지와 취소권 발생이 되는 2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107, 108, 109, 110 이남 2년대 107조는 비지은의 표시 마음에 없는 의사표시한 경우 108조는 서로 짜고 거짓말한 경우 109조는 차고 110조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2가지 무효와 2가지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건 나중에 별도 테마에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무효 취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취소는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을 당사자에게 주는 거죠. 취소할지 말지 선택권을 준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확정적으로 법률 효과가 완성된 게 아니라 유동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유효한데 무효로 돌릴 수 있는 폭탄을 하나 준 거다. 그게 이제 취소권입니다. 이게 형성권이죠. 제한능력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바바박 폭탄 터지듯이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무효는 달라요. 무효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법률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의 어떤 의사표시가 필요 없어요. 무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효과를 내는 거고 취소권 행사는 단독 행위가 됩니다. 법률 행위로 법률 효과를 내는 거예요. 취소권 발생 자체는 법률 규정으로 생긴 거예요. 그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는 의사표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법률 행위예요. 그 법률 행위, 형성권 행사의 결과는 무효가 또 되는 거예요.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되고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확정되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법률 행위의 대략적인 모습에 대해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법률 행위의 목적이 어떠해야 되느냐, 법률 행위가 아무리 자유라고 하지만 정말 무한히 자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